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저자는 스기야마 다카시, 출판사는 큰 숲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소개하는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누구나 곧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과 적당히 거리를 둔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과 가까이 지낸다. 단언컨대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주 단순 명쾌한 방법인데 왜 많은 사람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행복에서 멀어져 버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과 뇌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매 순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움직인다고 느끼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듯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을 행복이라고 오인하고 행복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상황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친 사람을 도와준 은인을 가해자로 오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좋으니 독약처럼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의 명언은 여러분이 행복 앞에 갈팡질팡할 때 떠올려야 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야말로 마음은 해답에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아사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직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꿰뚫어보고 회방꾼을 피하는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행복의 정반대, 불행 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경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절벽 아래로 둘러떨어지는 절제절명의 순간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이나 신뢰, 사회적인 위치, 재산 등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며 보이지 않는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쪽으로 냅다 달려가지 않을까요? 더욱이 거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잦아든다면 맹목적으로 그 빛에 매달리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괜찮아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당신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될 말을 속삭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은 구세주로 보일 것입니다. 샤워기의 물줄기처럼 희망이 하늘에서 내리 퍼붓는 듯한 마음의 평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무언가에 놀라울 만큼 마음을 뺏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그럴싸한 조언이 너무 달콤해서 곧바로
중독되고 맙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높게 가로막고 있을 때일수록 다음 두 가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뇌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언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빠지게 되면 생각 자체를 멈추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확신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확신에 홀리면 주체성이나 개인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정도로 이성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 실험에서도 거듭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확신에 기대고 싶다는 바람을 은연중에 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정답이라고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해답, 즉 오답을 선택하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융의 명언은 상처난 인생을 치료해야 되는 순간, 다시 말해 행복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수록 희망의 빗줄기처럼 보이는 달콤한 조언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말고 분별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타인의 도움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서서 그럴듯한 조언을 건넨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그 조언이 명백한 오답이라도 확신이라는 마치 탓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조언해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세뇌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타인의 충고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 그 도움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앞이 캄캄해서 견디기 힘들 만큼 불안해서 누군가의 말에 그저 기대고만 싶다면 융의 말을 떠올려 주세요. 세상에 좋은 중독은 없는 걸까요? 내 과학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하자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쾌감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강렬한 자극이 마치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급기야 의존 대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신경회로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원인이죠. 쾌감신경망의 의식을 빼앗기면 머릿속은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온통 중독 대상으로만 채워집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중독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본인의 인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해악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상주의자가 악이라는 말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용은 이상주의를 몰핀처럼 위험한 의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상주의란 말 그대로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 실현을 향해 기꺼이 노력하는 태도나 경향을 뜻합니다. 자아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위험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권유합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쾌감 쫓기와 관련된 신경회로망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상 추구로 자극받은 뇌는 더 나은 미래의 이미지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뇌에 펼쳐짐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이처럼 이상지향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경계하는
약물 중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융은 이상주의, 이상추구의 중독을 악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이상을 쫓으면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복도 스스로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어벤져스를 아시나요?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의 대명사로 슈퍼히어로들이 팀을 꾸려 악당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틀어 최대의 빌런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자 어둠의 군주 타노스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이상을 쫓는 남자입니다. 인구 폭발로 우주의 균형이 깨지자 타노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말살시키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과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이 영화에서 거듭되고 이상향을 추구하는데 몰두한 타노스 때문에 모든 이들이 불행해집니다. 우주 생명체 타노스가 인간과 동일한 뇌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이상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밀어붙이다 보면 잔혹하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에 집착한 뇌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인간적인 두뇌 활동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혹시 당신 주위에도 이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고 이러면서 멋대로 이상에 불타서 주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본인은 이상에 취해 있어서 행복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타인의 이상을 강요받는 상황이 불행할 따름입니다. 물론 이상주의에 빠진 당사자는 타인의 불행에 관심 없습니다. 결국 이상주의 중독자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파혼의 아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내담자 A씨는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여전히 캄캄한 터널 안에 갇힌 듯 침울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시 표정이 밝아지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아픔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약 기운에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듯 했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표정의 A씨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끝도 모르는 우울감에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한때 푹 빠져 지내던 서핑을 떠올리고 정말 힘겹게 바다를 찾았습니다. 물론 바다에 갔다고 해서 흐린 마음이 한순간 맑게 바뀔 리는 없었겠죠. 예전에는 미칠 듯이 즐기던 서핑인데 이렇게 풀이 죽어있던 찰나 갑자기 높은 파도가 A씨를 덮쳤습니다. 하늘로 붕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바다 밑으로 곤주박질 치면서 눈 깜빡할 사이 너울에 휩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겁을 먹고 허우적대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숨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A씨는 냉철하게 대처해서 무사히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고 외치는 순간 A씨는 정말 오랜만에 삶의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씨의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감은 서서히 엷어졌습니다. 이후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어둠으로 뒤덮인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절망감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A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호흡, 시원한 물 한 모금, 느긋한 한 걸음처럼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A씨는 어두운 터널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쫓다 보면 생의 본능이 자극을 받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뇌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추가하다가 생의 본능인 희열을 만끽하는 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상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명언을 살펴보기 전에 불편한 방향을 당장 끝낼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를 포기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목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만의 인상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꾸려나가고 싶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목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은 무척 괴로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장소나 대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아들러의 말대로 뚜렷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당신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람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아들러의 말대로 감정의 사용법을 바꾸면 될 테니까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가 낙방한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고소득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게 이유라면 낙방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본래 자신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창에게 열등감을 느낀 저도 열등감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동창을 피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동기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컨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고통은 피해야 마땅한 체험이 아니라 목표를 알려주는 소중한 감정이자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위한 시발점과 같습니다. 열등감을 직시하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보입니다.
잠시 침울한 기분에 휩싸일지도 모르지만 아무쪼록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고 열등감과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열등감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실제로 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마음은 한 톨에 불필요한 낭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픈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모두 그 감정을 획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거의 모든 감정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예컨대 우울감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도 아픔을 훌쩍 뛰어넘어 그 감정에 깃든 의미를 분명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앞서 설명했듯 감정은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마음과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은 나는 궁지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을 알리는 정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간혹 뇌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연상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데도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일단 고통을 알리는 스위치에 불이 켜지면 난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리 표현하면 모든 행동에서 상황을 바꿔라는 신호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의 하나로 도망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는 도망가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조금 다릅니다. 열등감은 사회적인 감정의 하나로 이 정보를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사회에서 지금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여기에서 소개한 대학생을 예로 들면 그 학생이 열등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합격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회피하더라도 사회에서 그 학생은 전혀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지죠. 열등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괴로울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습관을 익혀보세요. 답이 보이면 목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뇌를 작동시키는 최초의 스위치입니다. 계획이나 전망 등 미래에 주목하면 아픔이 한결 줄어듭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달아나는 대신 열등감과 당당히 마주함으로써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쪽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답을 찾기까지 힘겨운 시간이 될 테지만 부디 마음 아플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열등감은 고통이 아닌 성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혹시 자신의 진심을 속이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곳곳에 이중규범이 존재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이중규범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구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슬프게도 선생님들은 서로 사이좋게를 반드시 실천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끔 같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자행된 집단 괴롭힘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모두 사이좋게라는 모토를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규율로 가르치지만 정작 교사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중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포악하고 이웃을 공격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악의 다툼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존을 위해서 모두 사이좋게라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규칙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서 마침내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협동심을 만들어내는 뇌 부위를 특화함으로써 협동 유전자의 존재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협동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이좋게는 이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이좋게 이외에도 다양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포악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포장지를 두르듯 새로운 마음이 옛 마음을 돌돌 감싸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뇌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협동심을 획득해서 협동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공격하려는 본능이 항상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심리상에는 수많은 욕구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손을 남기려는 욕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본능, 명예나 권력을 향한 집착, 셀 수 없이 많은 본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솔직하다 보면 원시시대에 획득한 본능의 존재를 자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아니, 훌륭한 사람은커녕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한없이 초라해지죠. 이때 당신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은커녕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나라며 자기 자신을 버거워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인간이니까요. 프로이트가 말한 마음 공부란 때로는 자기 내면에 칭찬받지 못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때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만 하는 서글픈 인간의 숙명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마음 공부에 임하는 당신은 프로이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단순히 책망에 그쳐서는 행복의 길에 영영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목적은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실수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발견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모색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잊지 말고 자신을 혼내주세요.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줍니다. 부족한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적을 기억해주세요. 감정을 따라야 할까요? 뇌를 따라야 할까요? 감정이 요구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꾸려갈 수 있고 감정에 충실함으로써 자존감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함부로 감정만 쫓아서는 안 되겠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아들러가 말한 머릿속의 생각, 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러는 왜 먼저 뇌를 따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두뇌 시스템이 간혹 감정을 죽이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죽이면 변도체를 상실한 원숭이처럼 인간도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뇌는 마음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고독이 두려울 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사회와 인간관계의 잣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가치관과 연인의 가치관이 매번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내색을 하면 연인의 표정은 곧바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봉인하고 연인의 이야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피로를 덜고 우리를 치유하는 멋진 감정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누군가가 없는 시간과 공간은 타인에게 맞추느라 피폐해진 마음과 뇌에 최고의 피로 회복제가 되어줍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고립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고립된 관계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앞서 소개했듯 자신의 설 자리 그리고 자기 다움이 사회 공헌으로 승화됨으로써 행복의 크기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유대감 속에서 마음의 풍요가 존재한다는 대답은 하나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은
감사와 인정을 발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퍼부으면 그 누군가에 대해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훌륭한 공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호의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호감의 상호성 법칙에 따라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녀 불문하고 무턱대고 애정을 흩뿌리는 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를 사거나 민폐를 끼쳐서 주위를 불편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합리적인 사랑과 호의는 최고의 선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아끼려 하지 말고 사랑을 듬뿍 나눠주세요. 분명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어른에게도 헤매는 시간이 필요하다입니다. 저자는 스기야마 다카시, 출판사는 큰 숲입니다. 행복을 찾아가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다음 소개하는 두 가지 규칙만 지키면 누구나 곧바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방해하는 것들과 적당히 거리를 둔다.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것들과 가까이 지낸다. 단언컨대 행복으로 향하는 지름길은 이 두 가지뿐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행복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 아주 단순 명쾌한 방법인데 왜 많은 사람이 이를 실천하지 못하고 행복에서 멀어져 버릴까요? 그 이유는 인간의 마음과 뇌가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 매 순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즐겨보는 애니메이션이 진짜 움직인다고 느끼고 그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말하고 있다고 착각하듯 행복과 거리가 먼 것을 행복이라고 오인하고 행복과는 오히려 거리가 먼 상황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다친 사람을 도와준 은인을 가해자로 오인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로는 좋으니 독약처럼 해로울 때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융의 명언은 여러분이 행복 앞에 갈팡질팡할 때 떠올려야 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생의 길을 잃었을 때야말로 마음은 해답에 굶주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이런 마음의 아사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직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연유에서 행복으로 향하는 첫걸음으로 우리를 행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꿰뚫어보고 회방꾼을 피하는 힌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행복의 정반대, 불행 쪽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공경에 처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한 걸음만 더 디디면 절벽 아래로 둘러떨어지는 절제절명의 순간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신용이나 신뢰, 사회적인 위치, 재산 등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만큼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장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에 떨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며 보이지 않는 답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이때 저 멀리 아주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쪽으로 냅다 달려가지 않을까요? 더욱이 거기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느껴진다면,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안감이 잦아진다면 맹목적으로 그 빛에 매달리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괜찮아요. 제가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누군가 당신에게 희망의 빗줄기가 될 말을 속삭인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순간 바로 그 사람은 구세주로 보일 것입니다. 샤워기의 물줄기처럼 희망이 하늘에서 내리 퍼붓는 듯한 마음의 평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인간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을 때 그 불편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무언가에 놀라울 만큼 마음을 뺏깁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다 괜찮아. 이렇게 하면 감쪽같이 해결할 수가 있어. 이런 그럴싸한 조언이 너무 달콤해서 곧바로 중독되고 맙니다. 인생의 장애물이 높게 가로막고 있을 때일수록 다음 두 가지 말을 기억해 주세요. 인간의 뇌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조언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빠지게 되면 생각 자체를 멈추기 쉽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은 확신을 갖고 목소리를 높이는 무언가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확신에 홀리면 주체성이나 개인의 자유의지를 포기할 정도로 이성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사회 심리학 실험에서도 거듭 증명된 사실입니다. 인간은 누군가의 확신에 기대고 싶다는 바람을 은연중에 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해결책과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을 정답이라고 맹신하게 되는 것이죠. 잘못된 해답, 즉 오답을 선택하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융의 명언은 상처난 인생을 치료해야 되는 순간, 다시 말해 행복 앞에서 길을 잃고 헤맬수록 희망의 빗줄기처럼 보이는 달콤한 조언을 고지고대로 따르지 말고 분별력을 갖추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타인의 도움말이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 여러분 곁에 바짝 다가서서 그럴듯한 조언을 건넨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그 조언이 명백한 오답이라도 확신이라는 마취탓에 솔깃하게 들릴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조언해주는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세뇌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듭 당부하지만 길이 보이지 않을 때일수록 타인의 충고는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선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세요. 의심하고 또 의심해도 신뢰할 수 있다면 그때 그 도움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앞이 캄캄해서 견디기 힘들 만큼 불안해서 누군가의 말에 그저 기대고만 싶다면 융의 말을 떠올려 주세요. 세상에 좋은 중독은 없는 걸까요? 내 과학 관점에서 중독을 설명하자면 일시적으로 강력한 쾌감이 뇌 신경세포를 자극하고 강렬한 자극이 마치 습관처럼 굳어지면서 급기야 의존 대상을 끊임없이 갈망하는 신경회로망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의 원인이죠. 쾌감신경망의 의식을 빼앗기면 머릿속은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온통 중독 대상으로만 채워집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마음과 행동이 중독의 지배를 받는 상태로 본인의 인격을 상실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의 해악은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상주의자가 악이라는 말은 조금 의아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용은 이상주의를 몰핀처럼 위험한 의존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상주의란 말 그대로 이상을 추구하고 이상 실현을 향해 기꺼이 노력하는 태도나 경향을 뜻합니다. 자아 실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이를 위험하게 여기기는커녕 오히려 권유합니다. 이상을 추구하는 행위 자체가 쾌감 쫓기와 관련된 신경 회로망을 자극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상 추구로 자극받은 뇌는 더 나은 미래의 이미지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미래의 청사진이 뇌에 펼쳐짐으로써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고, 이처럼 이상지향은 세상을 이롭게 할 수도 있고 뇌에도 좋은 자극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경계하는 약물 중독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왜 융은 이상주의, 이상 추구의 중독을 악이라고 규정했을까요? 그 이유는 지나치게 이상을 쫓으면 주위 사람들의 행복을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행복도 스스로 짓밟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어벤져스를 아시나요?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의 대명사로 슈퍼히어로들이 팀을 꾸려 악당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통틀어 최대의 빌런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이자 어둠의 군주 타노스입니다. 그는 우주의 질서 회복이라는 이상을 쫓는 남자입니다. 인구 폭발로 우주의 균형이 깨지자 타노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주 생명체의 절반을 말살시키겠다는 대원칙을 세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결과적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비극이 영화에서 거듭되고 이상향을 추구하는데 몰두한 타노스 때문에 모든 이들이 불행해집니다. 우주 생명체 타노스가 인간과 동일한 뇌를 갖고 있느냐의 문제는 제쳐두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뇌는 이상적인 미래를 계획하고 밀어붙이다 보면 잔혹하게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에 집착한 뇌는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또 타인의 고통을 감지하는 인간적인 두뇌 활동을 교란하기 때문이죠. 혹시 당신 주위에도 이는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고 이러면서 멋대로 이상에 불타서 주위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본인은 이상에 치여 있어서 행복하겠지만 주위 사람들은 타인의 이상을 강요받는 상황이 불행할 따름입니다. 물론 이상주의에 빠진 당사자는 타인의 불행에 관심 없습니다. 결국 이상주의 중독자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 삶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파혼의 아픔으로 우울증을 앓게 된 내담자 A씨는 약물 치료가 잘 듣지 않아서 우울증 치료제를 복용해도 여전히 캄캄한 터널 안에 갇힌 듯 침울했습니다. 상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잠시 표정이 밝아지는가 싶다가도 어느새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떨궜습니다. 무엇을 해도 마음에 아픔이 갇히지 않았습니다. 수면제 약 기운에 잠시나마 눈을 붙이는 듯 했지만 수면의 질이 좋지 않아서 하루하루 쇠약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전혀 다른 사람처럼 생기 넘치는 표정의 A씨가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과연 A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끝도 모르는 우울감에 지칠 대로 지친 A씨는 한때 푹 빠져 지내던 서핑을 떠올리고 정말 힘겹게 바다를 찾았습니다. 물론 바다에 갔다고 해서 흐린 마음이 한순간 맑게 바뀔 리는 없었겠죠. 예전에는 미칠 듯이 즐기던 서핑인데 이렇게 풀이 죽어있던 찰나 갑자기 높은 파도가 A씨를 덮쳤습니다. 하늘로 붕 솟아오르는가 싶더니 바다 밑으로 곤주박질 치면서 눈 깜빡할 사이 너울에 휩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겁을 먹고 허우적대다가는 산소 부족으로 숨이 멎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순간이었죠. 하지만 A씨는 냉철하게 대처해서 무사히 바다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살았다 하고 외치는 순간 A씨는 정말 오랜만에 삶의 희열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A씨의 마음을 짓누르던 우울감은 서서히 엷어졌습니다. 이후 먹구름이 몰려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어둠으로 뒤덮인 터널에 갇힌 것 같은 절망감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A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보니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자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축복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편안한 호흡, 시원한 물 한 모금, 느긋한 한 걸음처럼 살아있기에 느낄 수 있는 모든 감각에 감사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A씨는 어두운 터널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대답을 쫓다 보면 생의 본능이 자극을 받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삶의 의미이자 최고로 가치 있는 일입니다. 더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내면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뇌가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의미를 추가하다가 생의 본능인 희열을 만끽하는 뇌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진정한 축복이니까요. 목표가 정해져 있는 이상 열등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명언을 살펴보기 전에 불편한 방향을 당장 끝낼 방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표를 포기하고 손에 쥐고 있는 것만으로 살 수 있다면 인간은 마음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목표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라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나만의 인생을 만들어내고 또 그렇게 꾸려나가고 싶으니까요. 이런 마음이 목표가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목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면 우리는 열등감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열등감은 무척 괴로운 감정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은 열등감을 느낄 만한 장소나 대상을 피하려고 합니다. 열등감이 있다는 것은 아들러의 말대로 뚜렷한 목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당신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으려는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다면 사람은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아들러의 말대로 감정의 사용법을 바꾸면 될 테니까요.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 대학생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면 그가 낙방한 대학에 가고 싶었던 이유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미래에 고소득을 받는 직업을 갖는 게 이유라면 낙방한 대학 졸업생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학을 다니는 다른 학생에게 열등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본래 자신의 목표보다 더 높은 수준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창에게 열등감을 느낀 저도 열등감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동창을 피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심리학자로서 동기들과 같은 혹은 그 이상의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컨대 열등감에서 비롯된 고통은 피해야 마땅한 체험이 아니라 목표를 알려주는 소중한 감정이자 목표를 향해 행동하기 위한 시발점과 같습니다. 열등감을 직시하면 자신의 진정한 목표가 보입니다. 잠시 침울한 기분에 휩싸일지도 모르지만 아무쪼록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고 열등감과 맞서는 용기를 잃지 않기를 뜨겁게 응원합니다. 열등감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 실제로 심리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마음은 한 톨에 불필요한 낭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픈 마음도 괴로운 마음도 모두 그 감정을 획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뇌과학에서는 거의 모든 감정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예컨대 우울감도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를 이롭게 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등감이라는 감정에서도 아픔을 훌쩍 뛰어넘어 그 감정에 깃든 의미를 분명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핵심은 앞서 설명했듯 감정은 정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열등감은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그 답을 알아보기 전에 마음과 내가 만들어내는 모든 고통은 나는 궁지에 처해 있다라는 상황을 알리는 정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간혹 뇌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연상을 해서 불편하지 않은데도 궁지에 몰렸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일단 고통을 알리는 스위치에 불이 켜지면 난처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라고 생각해 주세요. 달리 표현하면 모든 행동에서 상황을 바꿔라는 신호가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에 대처하는 행동의 하나로 도망치기가 있습니다.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기 이전에는 도망가는 것이 고통을 피하는 최고의 모범 답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은 조금 다릅니다. 열등감은 사회적인 감정의 하나로 이 정보를 언어로 표현하면 이 사회에서 지금 나는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과연 나쁘기만 할까요? 여기에서 소개한 대학생을 예로 들면 그 학생이 열등감에서 도망치기 위해 합격한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렇게 회피하더라도 사회에서 그 학생은 전혀 유리한 위치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리해지죠. 열등감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요컨대 열등감을 느끼고 고통스러울 때는 나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괴로울까? 무엇을 얻으려고 이토록 고통스러울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습관을 익혀보세요. 답이 보이면 목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모든 마음의 고통을 달래는 뇌를 작동시키는 최초의 스위치입니다.
계획이나 전망 등 미래에 주목하면 아픔이 한결 줄어듭니다. 인간의 뇌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달아나는 대신 열등감과 당당히 마주함으로써 마음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는 쪽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리고 답을 찾기까지 힘겨운 시간이 될 테지만 부디 마음 아플 용기를 잃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열등감은 고통이 아닌 성공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다면,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당신은 자신에게 솔직한가요? 혹시 자신의 진심을 속이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하지?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 자신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은 저를 포함해 대부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표현하면 우리 인간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선 이 세상은 거짓말 투성이입니다. 곳곳에 이중규범이 존재합니다. 실제 교육 현장에서 목격한 이중규범을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실에 가보면 모두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구푼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다 같이 친하게 지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정작 선생님들은 어떤가요? 슬프게도 선생님들은 서로 사이좋게를 반드시 실천하고 있진 않습니다. 가끔 같은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 자행된 집단 괴롭힘 때문에 피해 교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하니까요. 결과적으로 모두 사이좋게라는 모토를 학생들에게 지켜야 할 규율로 가르치지만 정작 교사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이중규범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포악하고 이웃을 공격하는 동물입니다. 하지만 악의 다툼은 공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공존을 위해서 모두 사이좋게라는 규칙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 규칙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에 새겨져서 마침내 본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협동심을 만들어내는 뇌 부위를 특화함으로써 협동 유전자의 존재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협동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이좋게는 이미 인간다움을 구성하는 특징 중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심리를 깊이 들여다보면 사이좋게 이외에도 다양한 마음이 존재합니다. 더군다나 인간의 마음을 지배했던 포악성이 깨끗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마치 포장지를 두르듯 새로운 마음이 옛 마음을 돌돌 감싸 하는 것이 바로 마음과 뇌가 진화하는 방식입니다. 새롭게 협동심을 획득해서 협동하는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이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이웃을 공격하려는 본능이 항상 숨어 있다는 뜻이죠. 인간의 심리상에는 수많은 욕구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자손을 남기려는 욕구,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이기적인 본능, 명예나 권력을 향한 집착, 셀 수 없이 많은 본능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욕망은 현대사회에서 그다지 존중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한없이 솔직하다 보면
원시 시대에 획득한 본능의 존재를 자학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아니, 훌륭한 사람은커녕 형편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한없이 초라해지죠. 이때 당신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칭찬은커녕 손가락질 받아도 마땅한 나라며 자기 자신을 버거워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도 괜찮습니다. 이것 또한 바로 인간이니까요. 프로이트가 말한 마음 공부란 때로는 자기 내면에 칭찬받지 못하는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때로는 자신에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게 숨겨야만 하는 서글픈 인간의 숙명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마음 공부에 임하는 당신은 프로이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미 칭찬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스스로 자책하는 사람에 대한 조언입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핵심은 단순히 책망에 그쳐서는 행복의 길에 영영 이르지 못한다는 점이죠.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적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책을 하는 목적은 앞으로 실수하지 않기, 실수한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걸 발견하기입니다. 정리하자면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과 더 행복해지기 위한 행동을 모색한다는 두 가지 목적을 잊지 말고 자신을 혼내주세요. 목적은 우리를 고통에서 구해줍니다. 부족한 자신을 채찍질하는 목적을 기억해주세요. 감정을 따라야 할까요? 뇌를 따라야 할까요? 감정이 요구하는 무언가에 집중하면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을 꾸려갈 수 있고, 감정에 충실함으로써 자존감도 덩달아 높아집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함부로 감정만 쫓아서는 안 되겠죠.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일을 하는 환경과 토대를 마련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기에 아들러가 말한 머릿속의 생각, 뇌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아들러는 왜 먼저 뇌를 따르세요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는 합리적이면서도 생산적으로 생각하는 두뇌 시스템이 간혹 감정을 죽이는 시스템으로 작동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죽이면 변도체를 상실한 원숭이처럼 인간도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고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마음을 따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뇌는 마음을 위해 사용해주세요. 마음의 소리를 듣고 나다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누리세요. 고독이 두려울 때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지가 반드시 사회와 인간관계의 잣대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의 일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의 가치관과 연인의 가치관이 매번 일치하진 않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당신은 왜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내색을 하면 연인의 표정은 곧바로 어두워질 것입니다. 당신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러면 서로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신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봉인하고 연인의 이야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부모나 직장 상사와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독이라는 감정은 우리의 피로를 덜고 우리를 치유하는 멋진 감정입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해치는 누군가가 없는 시간과 공간은 타인에게 맞추느라 피폐해진 마음과 뇌에 최고의 피로 회복제가 되어줍니다.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고립된 시간을 스스로 선택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평생 고립된 관계로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소중히 생각해주세요. 앞서 소개했듯 자신의 설 자리 그리고 자기 다음이 사회 공헌으로 승화됨으로써 행복의 크기가 극대화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사람과의 관계, 사회와의 유대감 속에서 마음의 풍요가 존재한다는 대답은 하나의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은 감사와 인정을 발산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퍼부으면 그 누군가의 뇌에서는 기쁨이 샘솟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행위이므로 훌륭한 공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호의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확실히 존재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푼 사랑은 호감의 상호성 법칙에 따라 다시 당신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남녀 불문하고 무턱대고 애정을 흩뿌리는 일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괜히 오해를 사거나 민폐를 끼쳐서 주위를 불편하게 만들 따름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합리적인 사랑과 호의는 최고의 선물로 베풀 수가 있습니다. 아끼려 하지 말고 사랑을 듬뿍 나눠주세요. 분명 나눌수록 더 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